안녕하세요, 여러분. 2주 3차시입니다. 이어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론에서 이론의 기능인데요. 1. 보시죠. 이론은 연구의 주제를 선정하는 데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우리가 처음에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자 할 때 어떤 주제를 어떤 방향으로 연구해야 할까 막연할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이론이 그 지침을 제시해 주는 것인데요. 이론은 사실간의 원리 및 법칙을 알게 해줌으로써 연구의 범위를 정해주고 연구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폭력 하위 문화 이론을 연구 주제로 설정했을 때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학대 또는 폭력을 당한 경험, 또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를 연구 주제로 선정할 수 있겠죠. 또 이 이론은 가설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 많은 경우 연구 주제가 너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어떤 내용을 조사해야 할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조사 가능한 구체적인 가설을 세우는데 필요한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가설 설정에 또한 도움이 됩니다. 또 3. 이론은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제공해 주죠. 이론은 사물이나 현상 간의 관계를 다른 관점에서 보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이론 도출에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에릭슨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학습하였지만 이 이론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사실을 관찰하고 또 연구를 해서 에릭슨의 심리사 이론으로 발달시키는 게 한 예가 되겠죠. 자, 이론은 조사 결과에 의해 확증되거나 수정되어서 더 넓은 범위로 확대 적용되는 과정을 통해서 발전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며 이론, 이론은 연구의 범위, 방향, 변수 간의 관련성, 자료 수집 방법, 분석 방법 등 연구 전반에 걸쳐서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현상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 주고요. 또한 이론은 현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해서 새로운 이론이 발전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 반면에 이론은 조사 결과에 의해 검증되고 수정되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과학적 지식이 발전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3장 조사의 유형과 절차입니다. 자, 콘텐츠 예, 조사의 유형, 2. 조사의 절차, 3. 분석 단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변수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면 다음으로 어떤 조사용을 활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고요. 이런 과정은 일련의 조사 절차에 따라서 수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구 문제를 형성하고 이론을 근거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또 가설 검증을 위한 전략적 단계로서 조사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조사 설계를 근거로 하여 실질적인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마지막으로 조사의 전 과정을 기술하는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지겠죠. 사회복지조사는 이런 체계적인 절차를 수행하는 과학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 조사의 유형부터 이제 강의가 들어가겠는데요. 이 조사의 유형에 보시죠. 조사의 목적에 따른 분류, 시간적 차원에 따른 분류 나누죠. 조사의 목적에 따른 분류에는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있고, 또 시간적 차원에 따른 분류에는 횡단적 조사, 종단적 조사가 있습니다. 네, 먼저 탐색적 조사 보실까요? 탐색적 목적의 조사는 어떤 문제 영역에 대한 선행 지식이나 선행 지식이 부족하거나 또 문제에 대한 통찰을 얻은 후에 연구 문제를 형성하거나 또 가설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연구에서 사용할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주로 사용됩니다. 기술적 조사나 설명적 조사 뭐 이런 것에 앞서서 예비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탐색적 조사인데요. 이것을 예비 조사라고도 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연구들 중 특정한 주제에 대한 탐색, 즉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탐험하는 것과 같이 진행하는 경우 탐색적 조사이고요. 그래서 영어로도 파일럿 스터디라고 돼 있어요. 파일럿.
예, 그러니까 이제 탐색하는 것이죠. 새로운 길을 찾아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탐색적 연구는 이처럼 클라이언트 혹은 조사자가 다룬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에 더 유용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시면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에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코비드 19이라고도 했죠. 예, 이런 호흡기 감염 질환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혼돈에 빠뜨렸죠. 코로나19의 발생 원인, 감염 경로, 전파 속도, 증상 유무 등을 알 수가 없었어요. 또한 치료자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그 증가가 매우 빨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확산도 매우 빠르고 다 두려움을 떨게 만들었어요. 전 세계인을. 이처럼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과 증상 또는 치료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병에 대한 정확한 조사 설계를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것을 위해서 탐색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탐색적 조사는 선행 지식이 부족한 문제의 답에 대한 힌트를 얻고 문제 형성 및 가사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지지만 또한 연구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을 주지 못하면 연구 결과들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기술적 조사입니다. 기술적 목적의 조사에 기술적 목적의 조사의 목적은 관심 대상이 되는 사회 현상의 상황, 현황 또는 특징 이런 것들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묘사, 기술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사자는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 사실을 파악하고 분석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주로 여론조사나 인구 센서스 조사 등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기술적 조사에는 탐색적 조사보다 명확한 조사 문제가 있고 조사 절차와 내용이 체계적이고 정확합니다. 기술적 조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주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조사 결과는 어떤 특성에 대한 비율이나 빈도 등으로 나타내며 대체로 기납적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됩니다. 기술적 조사는 행정 실무자가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사로서 계획, 모니터링,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조사해서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대규모 표본을 선정해서 지역 주민들의 성별, 연령별, 소득별 분포와 주거 형태 및 구성 가구원의 형태 등 기초 정보를 비롯하여 복지 관련 요구와 서비스 이용 정도 및 이용 만족도, 분야별 기관에 대한 인지 및 욕구, 지역 내 자원에 대한 정보 등 복지 관련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집약하고 기술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무엇보다 이 사전에 뭘 조사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계획하에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술적 조사는 탐색적 조사보다 한 단계 발전된 수준의 지식을 개발할 수 있지만 특정 현상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 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기술적 조사의 다시 얘기 드리면 탐색적 조사보다 한 단계 발전된 수준의 지식 개발한다. 그리고 이게 인과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적 조사입니다. 이 설명적 목적의 조사는 사회 현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고요. 사건이나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 현상이 왜 발생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죠. 설명적 조사에서는 어떤 사회 현상이 그냥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보고 그 현상이 배후에 있는 원인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렇듯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기 때문에 이 현상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 연구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적 조사는 앞에서 제시된 이 탐색과 기술을 통해서 알려진 선행 지식들을 통해서 현상의 원인을 유추하고 가설 설정하고 측정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 유권자들의 지지 성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것은 기술적 조사라고 할 수 있으나 왜 어떤 사람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세금을 더 걷자는 의견에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조사하는 것을 바로 설명적 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적 차원에 따른 분류인데요. 이 조사에서 관찰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상당 기간 동안 반복해서 실시되기도 하죠. 이처럼 관찰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에 따라서 횡단적 조사, 중단적 조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먼저 횡단적 조사, 영어로 cross sectional study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횡단적 조사는 어떤 특정 현상을 연구함에 있어서 어느 한 시점에서 나타난 현상을 조사하는 것으로 단면을 분석하는 연구입니다. 즉, 단 한 번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연령별, 성별, 사회적, 경제적 지위 등 대상자들의 특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횡단적 조사는 탐색적, 기술적, 설명적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구 센서스 조사는 기술을 목적으로 한 횡단적 조사입니다. 또한 어떤 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실시한 치료 프로그램을 너무 일찍 종결한 모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아주 개방적이고 구조화되지 않은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면 이것은 탐색적 목적의 횡단적 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요. 어, 방금 이제 말씀드린 그 치료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사이에 불일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요. 또 치료 계획에 따라서 완료했는지 여부. 이런 걸 다 알아보고자 한다면 설명적 목적을 가진 횡단적 조사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설명적 목적을 가진 횡단적 조사는 한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설명적 조사는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만 이 횡단적 조사의 특성상 관찰이 단 한 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기본적 전제인 시간적인 선행성, 즉, 이 변수 간의 관계에서 독립 변수인 원인이 결과인 종속 변수에 앞서서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횡단적 조사는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대부분 이 대규모 표본 조사를 실시되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서 특정 표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고 또 집단을 분류하는 것, 이런 사회복지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조사 유형입니다. 반면에 어떤 현상의 이 진행 과정이나 변화를 측정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정 시점에서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태적이죠. 둘째, 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하며 측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셋째, 조사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집단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아주 커야 된다는 것이죠. 네, 반면에 이제 종단적 조사는 어떤 것일까요? 네, 이 종단적 조사는 일정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여러 시점에 걸쳐서 조사를 반복하는 조사 유형입니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사 대상이나 상황의 변화를 측정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인데요. 이 종단적 조사는 횡단적 조사와는 반대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인간의 행위 또는 사회 현상의 진행 과정의 변화 등을 조사하는 데 유리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 효과를 검증하려고 한다면 개입 이전에 클라이언트 상태와 개입 이후의 상태를 비교해서 그 치료 효과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시도가 바로 종단적 조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단적 조사의 특성은 보시면요. 첫째,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측정하므로, 죄송합니다. 동태적입니다. 둘째,
주로 표본 조사를 활용해서 장기간 동안 측정이 반복해서 이루어집니다. 셋째, 장기간에 걸쳐 조사 대상자와 상황 변화를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장기간, 장시간 반복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이 종단적 조사에는 패널 조사, 경향 조사, 동년배 조사로 나뉘고요. 동년배 조사는 우리가 보통 코호트 조사라고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 대학교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 변화를 조사하는 경우 먼저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4차 조사 동일인 여부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패널 조사, 동년배 조사, 경향 조사. 패널 조사는 2021년 입학생 1차 조사를 하고요. 2021년도에 1차 조사 대상자 동일한 그 사람들을 가지고 2차 조사를 해요. 2022년. 역시 3차에서는 1차 조사 대상자가 동일한 사람들 데리고 2023년 조사하고요. 4차 조사에서는 역시 1차 조사 대상자와 동일한 사람들을 데리고 4차 조사 2024년에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같은 사람, 동일인을 데리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패널 조사고요. 동년배 조사는 모두 동일한 사람은 아니겠죠. 그래서 2021년 입학생만 대상으로 또 2차 조사에서는 2021년 입학생을 역시 대상으로 3차 조사에서는 2021년 입학생, 4차 조사는 2024년 말하는데 이때 2021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다 2021년 입학생이니까 같은 학생이냐? 동일한 학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그 동년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입학생에서 동일은 아니지만 2021년에 입학했어야 된다는 거죠. 경향조사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동일인은 아니에요. 근데 그 경향, 그 연도별로 트렌드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 입학생, 2022년 입학생, 2023년 입학생, 2024년 입학생 이렇게 나눠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 이 학업 사회복지 조사를 하실 때는 이 용어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 이해를 하려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시 종단적 조사에서 패널 조사 보시면요. 이 패널 조사의 특징은 매 시점 같은 사람들을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동일한 대상을 동일한 문항으로 반복 조사하는 것입니다. 패널 조사는 1차에서 구성된 동일한 조사 대상자, 그 조사 대상을 패널이라고 합니다. 반복 조사하고 중도에 다른 사람을 교체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초기 패널 구성에 신중해야 되겠죠? 또는 중간에 여러 사정이 있어서 뭐 이주를 한다든지 사망을 한다든지 조사 참여를 본인이 중단한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 조사 대상자들이 중도에 탈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초기 패널 수를 상당히 넉넉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패널 조사는 대상자들에 대한 반복적인 관찰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동일한 대상을 추적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요. 수행이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한 조사 내용을 반복해서 조사함으로 해서 초기 조사자가 이 조사 후기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 반응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널 조사의 장단점 보시면요. 먼저 장점으로는 독립변수의 시간적 우선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특정 기간 효과, 특정 연령 효과, 동년배 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복적인 관찰을 통해서 그들 삶의 변화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연구 대상자들의 중도 탈락으로 인해서 패널의 대표성이 떨어지거나 변화의 확인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패널 조건화 현상으로 인해서 연구 결과의 정확성이 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조사 대상자의 추적과 관리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종단적 조사에서 경향 조사
트렌드 스터디라고 하는데요. 이 경향 분석, 추세 조사, 추이 조사, 트렌드 조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조사할 때마다 해당 시점에서 그 조건에 만족시키는 사람들을 표집해서 조사하는 것이죠. 이 경향 조사는 조사 대상이 동일 대상인 것도 동일 집단인 것도 no, 아닙니다. 즉 새로운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마다 다른 표본을 선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대상자 집단의 변화를 관찰하는 조사 유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 어, 그 인구조사 결과를 비교해서 특정 인종 집단의 인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을 할 수 있겠죠. 또는 2010년대와 2020년대 10대들의 소비 성향을 비교함으로써 시대별로 10대들이 소비 성향 변화를 또 검증해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다음 동년배 조사인데요. 코호트 스터디, 코호트 조사라고도 합니다. 이 동년배 조사는 동료 집단 연구 또는 코호트 조사라고 하는데요. 이 조사에서는 첫 시점, 조사 대상자들과 동일한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매 시점 새롭게 선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 시점 조사하는 사람들 자체는 동일하지 않아요. 매 시점 조사하는 사람들이 속한 집단은 대신 동일하겠죠. 이 동일한 집단을 동년배 집단이라고 하며 일정 연령이나 일정 연령 범위 내에서 사람들의 집단 또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포함됩니다. 이 동년배 집단 조사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특정 동류 집단의 변화를 관찰하는 조사죠. 일반적으로 동류 집단은 동시대에 태어난 동년배의 경우와 같이 유사한 경험을 공유한 집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해에 출생한 사람, 같은 해에 입사한 동기, 같은 해에 졸업하는 학생, 베이비붐 세대, 386 세대, N세대, MZ세대 등 이렇게 동년배 집단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연령 이외에 다른 속성이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루빈과 밥이라는 분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서 동년배 조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제 탈시설화 정책이 시행된 후에 일정 기간 동안에 정신분열증 증상이 처음 나타난 사람들을 하나의 동료 집단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약물 남용은 그들이 가진 질환과 그로 인해서 그들이 복용해야 하는 처방약 이런 특성 때문에 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어떤 연구자들에게 이 청년층의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약물 남용 경우에 있어서 그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인지가 주요 관심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조사의 절차입니다. 예, 연구 문제 형성인데요. 연구 문제 형성은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인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학에서 연구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심리학과 사회학 같은 기초 사회학의 경우에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보다 추상적이고 기본적인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어요. 가령 인권은 무엇인가? 가족의 형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청소년의 좌절된 욕구가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조사에서 이 문제가 도출되는 경로를 보시면요. 첫째, 기존 지식의 한계가 확인이 될 때입니다. 때때로 사회복지 현상이나 형태가 기존의 이론이나 지식과 관련이 없거나 불충분함이 확인될 때 연구자는 의문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미혼모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관련된 이론이나 지식들을 검토해 본 결과 기존의 이론이나 연구들이 미혼모가 되는 과정과 문제에서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걸 확인했다. 이 미혼모의 문제는 개인의 특성이 반영될 수도 있지만 사회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즉, 개방적인 사회 환경과 매체 영향이나 가족 내 요인, 학교 및 또래 관계 영향, 심리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이제 고려하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 기존 지식의 한계를 설명을 하고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해서 학문적 기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조사 문제는 해답이 실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사에서 중요한 질문들은 실천 현장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실천 현장 경험으로 또 도출된 의문에 대한 해답은 실천 현장에 즉각적이고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셋째,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연구 문제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연구자의 경험과 축적된 지식은 연구 문제를 형성하는 근원이 될 수 있어요. 특정한 현상에 대한 개인적 경험은 조사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겠죠. 하지만 개인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연구의 경우 주관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